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관수 차장입니다.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요맘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신 대비가 끝났어, 이제. 기말고사까지. 그러니까 내신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야. 그런데 내신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획은 안 서지고 지금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손에는 안 잡히고 친구들이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사.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볼게.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지금 친구들 있죠. 그 오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는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는데 집에서 꼭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걸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 이게 잘 보이죠? 예, 현재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중요한 얘기 바로 갈게요. 자, 얼마 전에 7월 모의고사도 봤어요. 지금 이제 언론이나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로 하자면 우리 고3이 단군 이래로 가장 최저 학력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공부를 잘 못한대요. 똑똑하지도 않고. 특히나 시험이 그러니까 지금 6월 평가원이나 7월 교육청이나 나왔던 문제들이 제가 풀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이제 체감이 다르겠지만 제가 풀기에는 이렇게까지 등급컷이 낮을 시험이었나.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맞고 좀 애매한 것도 맞고 좀 문제도 지문도 조금 복잡한 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비문학 바나나 지문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맞는데 PCR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예전에 나왔던 난이도 높았던 문제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이거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뭐 N수생도 있을 테니까 재수 말고 한 3수 이상쯤 되면 이렇게 고연령층 고연령층이 나갈게요. 그러니까 3수쯤 되는 친구들은 아마 본인이 현역 때 풀었던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운데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불수능 할 때보다도 지금 쉬운데 등급컷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6월은 사실은 이번 6월도 그렇고 이번 7월 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금 이제 조절한다고 조절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짝대기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맞는 우리는 해머로 맞은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거라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사실은 여러분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일단 그런 거 잘못 그냥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시는 힘드니까 어떻게 수시로 한번 비벼대볼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른 친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지금 이제 한 120일 남았는데 아니다. 지금 이제 한 480일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120일이 아니라 한 480일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만 복잡해지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6월 모의고사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한테 뭐가 문제였을까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좀 공부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따가 이 자료에도 보면 나오지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좀 예시문항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오늘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학습법을. 자, 먼저 6월 모의고사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EBS 연계 이 50%의 진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 떠돌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연계율이 50%로 줄어. 그 다음에 심지어 간접 연계가 된대. 이런 얘기들 때문에 50% 연계되고 간접 연계니까 EBS 교재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장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평택에서도 수업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예년보다 수강생 수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연계도 되니까 다른 내 교재를 가지고 내 컬이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처럼 뭐 기출문제 이것저것 막 조합해가지고 야 이거 봐 저거 봐 이렇게 푸는 거야 저렇게 푸는 거야 할 수 있는데 그게 고3 1학기 때는 사실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계 교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어차피 배경지식 없이 푸는 방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 독해법 이게 다 이게 하면 연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우린 다 할 수 있어. 라고 초반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 지문이 있냐 없냐는 되게 큰 차이거든.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오는데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를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읽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이 지문에 들어가냐 마느냐 하고 이게 차이가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무사와 악사를 알았어? 그러면 거기는 인물관계를 알았고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소설을 읽는 거랑 아예 생판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 독해법 좋은데 그 독해법을 가지고 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1학기 때 항상 수능 특강으로 제 진도를 나갑니다. 정규반 수업을. 그런데 관연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실제로 수강생 수가 좀 줄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수능 특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50%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50%라고 했지만 실제로 50%가 아니거든.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보니까 연계가 많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50%라고 했는데 50%보다 훨씬 더 많은 연계가 느껴지잖아.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평가원은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 입장인 거라고. 근데 그 공교육의 대안으로 뭐를 제시했냐면 어차피 학교에서 수능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EBS란 말입니다. EBS.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에서 EBS의 비중을 70%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수능 시장에서 사교육이 판치니까, 지금 저도 사교육이지만 사교육 시장이 하도 판치니까 EBS를 통해서 어쨌든 공교육을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50%로 떨어뜨리면 애들은 그 불안감에 더 사교육을 찾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학원에 많이 다니고 저한테 와서 수업 듣는 친구도 많지만 이게 더 그렇게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EBS 연계를 50%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 EBS를 줄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 이따가 다시 보고 살짝 이제 올리고 우리 좀 적으면서 갈게요. 네. 안 되네요. 예. 안 되면 여기 영상이 이렇게 보이려나?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0%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모두 지문 개수가 독서는 3지문이 있었어요. 3지문. 그 3지문 중에서 2지문 정도가 연계가 됐어요. 독서는 3지문 중에 2지문. 3지문 중에 2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은 여기 있는 이 3지문 중에 2지문이 아니라 잘 되네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걸로. 네. 자, 여기 다시 할게요. 독서가 몇 지문이냐면 대략 한 3지문에서 2지문이 지금 2021학년도까지는 연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3지문에 2지문, 정확히 말하면 가나로 분리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4지문 중에 3지문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지문 중에서 그 유학 지문이 있어요. 유교 지문. 거기에 지금 가는 가에 나왔던 박재가와 이덕무가 나오는 그 지문은 EBS 연계가 되었고 나 지문에 중국 18세기 중국의 내용이 나온 건 EBS 연계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 연계를 바탕으로 4지문 중에 3지문 정도가 연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6지문 중에서 4지문이 연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면 10지문 중에 7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70%는 이렇게 맞췄다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EBS 연계를 어떻게 맞췄냐면 자 2022학년도 6월입니다. 얘를 어떻게 맞췄냐면 독서를 앞에 1, 2, 3번 이상한 독서지문 하나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거기는 그 독서지문까지 해서 모두 5지문 중에서 3지문을 반영했어요. 어떻게? 독서지문은 반영 아니야. 가나 중에 바나나 지문 반영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나온 동중서는 반영이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법률 지문 나왔던 거, 그것도 원래 응모주의 이런 거에서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거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 그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PCR까지 해서 수능 특강이 나왔으니까 5지문 중에 3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은 모두 7지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무사화학사 연계고, 그 다음에 거기 왜 고전시가 두 개랑 수필 연결돼 있는 데서 김광욱의 윤리율곡은 연계니까, 그 다음에 채문관묘곡 연계고, 시에서 거기 김광욱의 대장간의 요 연계니까 모두 네 지문이에요. 자, 이게 지금 50% 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4개 중에 3개, 6개 중에 4개 이렇게 반영하던 걸 똑같이 3지문, 4지문 반영해놓고 지문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문 개수를 늘려놓으니 12지문 중에 7지문이 되니까 이제 50%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든 화법과 자문과 언어와 매체를 되도록이면 EBS 교재를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자연스럽게 51%라는 연계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연계가 충분히 됐는데 지문 개수를 약간 늘려놓는 형태로 연계 비율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연계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연계를 안 하고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을 본다? 이전 수능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국어는 원래부터가 간접 연계였어요. 한 번도 직접 연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물수능일 때 등급 컷이 1컷이 100일 때가 있었어요. 100일 때가. 국어가. 다 맞으면 1등급, 한 개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이었던 시절이 있어. 그때도 직접 연계가 아니었다고. 언제나 항상 간접 연계였어요. 언제나 항상 간접 연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계 교재를 하지 않고 국어 공부를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기출문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연계 교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계 교재를. 그러니까 연계 교재를 안 하고 한다면 배경 지식 없이 읽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 없이 읽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지금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올해로 이제 고3 수능을 지금 이제 공부를 가르친 게 재수생 포함해서 14년째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저는 14수째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고3하고 똑같이 돌고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이 분석을 하니까 14수째 하고 있어요. 14수를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적응 안 되는 거 독서는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도. 왜? 거기는 독서에 묻혀있는 배경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관심 분야가 뭐 경제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어. 이를테면 뭐 요즘 다 뭐 주식 뭐 이런 거 하니까 내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런데 뭐 우연히 오늘 지문에 주식이 나왔어. 그러면 그 지문이야 빨리 읽고 빨리 독해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주식이 아니라 환율과 관련된 게 나왔어. 난 환율은 아예 모르는데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른 건 나는 14수째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배경식이 좀 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좀 더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독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물론 맞죠. 하지만 아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게. 그러니까 여기 연계교재를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번 6월. 지문이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문이 많이 어려웠나요? 생각해보면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 6월 치면서 지문이 진짜 막 어우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진짜 장난 아니다. 라는 지문은 없었어요. 그런 지문은 없었다고.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서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3년 전에 나왔던 가능세계라는 지문이 있어요. 가능세계. 그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그 지문은 어려워요. 지문이 진짜로. 읽다 보면 무슨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가능하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BIS 비율 규제 어려워요. 그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뭐 기본 자본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나누고 빼고 뭐 그래서 비율을 몇 프로 만들고 진짜 어려운 논리 구조에 심지어 정보의 양도 많고 어려운 거 맞아. 근데 이번에 PCR은 사실은 정보 양이 많긴 해도 하나는 전통적인 PCR 방식이고 하나는 실시간이니까 두 개 차이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였거든. 그 다음에 바나나 지문도 이게 막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좀 마음을 내놓고 공을 던지면 인과관계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날아가니까. 하지만 그림자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지문에 써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주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힘만 조금만 더 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지문이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답을 못 구해.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답을 못 구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답을 못 구할까? 1학기 때는 내신 대비 치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뭐 하게 되냐면 내신처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계교재로 공부하라는 게 이를테면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수능식으로 접근해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연습하면서 연계교재를 봐야 되는데 지문만 달달달. 어디 가면 저 수험서에 뭐 누가 어떤 강의를 올려놨어. 그러면 열심히 지문만 달달달.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되냐면 기출문제를 풀라고 기출문제집을 샀는데 집에 가면 책꽂이에 온갖 책들 꽂혀 있습니다.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약간 드래곤볼 수집하듯이 친구가 좋다면 일단 다 사요. 몽땅 다 사가지고 다 지내내놔. 그리고 앞에 한 두어 장 풀다가 그러다가 또 꽂아놓고 또 단 거 사. 그 맨날 했던 거 다 꽂아놨다고. 문제가 뭐냐면 한다고는 하는데 내 생각에는 문제의 양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6월 모의고사에서 뭐가 문제였냐? 첫 번째 EBS를 너무 무시했다. 너무 무시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번쯤은 다 봤어야 될 지문인데,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수능 특강 전범이니까 사실 6월 평가원 치기 전에 수능 특강을 한 바퀴는 돌렸어야 되거든. 근데 EBS를 너무 무시했던 게 아니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이하는데 문제의 양이 너무 적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이제 뭐 인강 같은 거 들으면 인강에 과제물들을 줘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도 제가 과제문을 줍니다. 그럼 풀어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풀어갖고 와요. 거의 뭐 전날 전전날 몰아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한데 금요일 반이면 금요일 오전에 풀고 있다고 그걸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낼 리가 있나? 그냥 대충 찍는 거지. 그냥 찍어가지고 대충 채점해가지고 일단 숙제 검사만 맡으면 되는가. 그러면 이제 저는 숙제를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도 많이 내주는 편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보면 책 이만큼씩 내주면 일주일에.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냐면 책만 쌓여요. 책만 쌓인다고. 문제를 풀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니까 당연히 내가 답을 골라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이제 이후에 무엇을 좀 해야 될까?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게 지금 요 칠판에 잘 안 비쳐서 글자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얘가 여기다 제가 주제를 뭐라고 썼냐면, 아직도 안 푼 수능 특강. 풀어야 할 수능 완성. 어쩌지? 이거예요, 지금. 다시. 아직도 수능 특강 손도 안 댔고, 이제 수능 완성도 나와 있으니까 풀어야 돼요. 이거 어쩌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일단 수능 특강 얘기를 하자면 수능 특강은 자, 첫 번째 우리 그 자료 아마 제가 빈 여백으로 뒀을 테니까 거기다 이제 오늘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쓰시면 되고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받았을 테니까 하나씩. 네. 자, 가볼게. 첫 번째, 아직도 안 본 수능 특강 어떻게 하지? 자, 첫 번째 일단 수능 특강부터 먼저 할게요. 자, 수능 특강은 교재가 크게 3권이죠.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화작을 보는 친구들은 화작, 엄매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엄매. 이렇게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남은 게 이제 120일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줘야 돼. 이거 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수강 가는 친구들 중에 엄매 기초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제가 찍어놓은 기초 강의 듣고 있는 지금 수능 특강으로 학원 있어요. 학원 있는데 굳이 문제를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교재를 쓰느니 수능 특강이 낫겠다 해서 내가 수능 특강으로 이제 인강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에 제공을 해주지만, 이걸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정리하겠다. 특히 언어 말고 매체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화작이나 엄매에 있는 문제 유형이 정확히 우리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화작 풀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수능 특강 화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 화작은 거의 과탐이에요. 과탐. 장난 아니에요. 과학지문이야, 과학지문. 그래서 이거 풀면 머리만 혼란스러워져. 문제 유형도 맞지 않는데 지문도 겁나 길어. 화작인데 한 장이야, 지문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는 버립니다. 얘는 버리시고, 이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문학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계가 됐을 때 우리가 피부상 가장 느낄 수 있는 건 문학이고,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파트도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채봉감별곡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죠? 그 채봉감별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읽었을 때 이미 3분의 1 상태는 안 읽어도 되는 상태였잖아.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앞부분만 읽으면 된다고, 앞부분만. 근데 앞부분도 주인공이 달라지거나 중임사건이 바뀌진 않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어가는데 최대한 스피디하게 읽어갈 수 있단 말이지. 읽는다 하더라도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안 읽어도 돼요. 이미 머릿속에 여러 차례에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건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홈이나 낫이 되겠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문학은 되도록이면 1회 독은 해야 한다. 1회 독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1회 독을 해서 문제만 풀면 되냐? 당연히 여기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됐어? 다시 한 번 더. 문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풀라고 있는 문제인데 그냥 지문만 본다? 그건 안 돼요.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 여기는 지금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지, 어디가 내가 약한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는 풀어줘야 돼. 여기에 다시 또 둘러 나눠서 시는 되도록이면 주제 위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나왔어.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일회적인 것 이런 거 부정하고 되도록이면 쓸모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한결 편해지거든. 그래서 시는 주제야. 거기에 있는 무슨 시어를 내신 공부하듯이 밑줄 치고 이건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할 시간 없어. 주제만 파악해 놓는 거야. 문제 풀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 소설은 어떻게 하냐면 소설은 주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인물관계 위주로 정리한다. 왜냐하면 소설은 주제를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소설은 주제를 안다고 해서 거기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 어차피 잘라놓은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텐데, 똑같은 최인훈의 광장이라도 이 부분을 잘랐냐, 이 부분을 잘랐냐, 이 부분을 잘랐냐 해서 의미가 달라질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냐고. 전문을 다 읽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보다는 되도록이면 주인공은 누구고 얘랑 갈등하는 사람은 누구고 뭐 때문에 싸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고 얘가 누구랑 갈등하는데 뭐 때문에 싸운다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중심 인물들, 거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이것도 시나 소설을 다는 하지 말고 일단 6월 나왔던 건 빼. 아니, 무사와 학사가 수능에 또 나올 리는 없잖아. 이해가 됐어? 6월 나왔던 건 좀 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소설 있죠. 알고 있는 건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해가 됐어? 나는 이 시 알아. 정리하지 마. 나는 이 소설 알아. 정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조금 낯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소설 위주로 정리하는 거야. 아는 건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미 배경상식화 돼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됐지?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규 온 친구들은 제가 여기는 이 지문은 꼭 보자는 취지에서 제 지문을 좀 정리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보자고. 그 작품들은 한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6월 평가원 때 나름 확률이 괜찮았어. 그죠? 야, 연계 4지문 중에 3지문 맞췄으면, 그 다음에 심지어 비문학도 그 3지문 중에 2지문 했잖아, 수업 시간에. 6평 직전에, 그지? 이 정도면 나는 내 나름대로 확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 야, 12지문 중에 6지문 맞춰주는 사람이 4지문, 5지문, 6지문 맞춰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렇게 찍어준 것들은 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할 것. 이해됐죠? 좀 정리를 할 것. 자, 그 다음 독서입니다. 독서는 다 하지 마. 얘는 필수라면, 문학은 필수라면 독서는 선택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엔간하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독서는 다 할 필요는 없어. 그 중에 일부만,
그 중에 일부만. 어떤 걸 주로 하냐 하면 내가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제재.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제재. 이를테면 저는 과학이 나오면 소름 돋아요. 저는 문과해요. 이런 애들 있잖아. 왜? 나는 문과긴 문과인데 경제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법지문. 이런 거 있지, 그지?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해서 내가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만 읽어서 얘는 뭘 해주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 얘는 내용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시의 내용이 뭐냐, 소설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 지문의 내용은 필요가 없다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독서는 취약한 제재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뭘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예를 들어서 하도 PCR 하길래 과학 지문을 봤더니 과학 2강에 PCR이 나왔어. 그래서 이 PCR이 뭐야? 아니 코로나 검사하는데 PCR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하고 좀 자세히 눈여겨서 봤던 친구.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읽었던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읽었던 친구들은 실제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갔겠지? PCR 보면 반갑겠지?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취약한 제재에서는 배경지식을 좀 정리할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무슨 환율이 나왔어. 그럼 환율이란 게 그러니까 문단별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각각 어떤 내용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이란 건 뭐고 어떨 때 환율이 오르고 어떨 때 환율이 떨어지는지 이렇게 사탐과탐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사과탐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철학자가 나오는 인문지문은 할만해. 미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술지문 할만해.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만하다는 얘기는 그냥 나와도 내가 읽어서 독해할 수 있어. 그러면 할만해. 버려. 근데 예를 들어 나 경제지문은 죽었다 깨어도 안 돼. 그럼 경제는 꼭 봐. 내가 지금 이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작년 6월 법이었어요. 작년 9월 법이었어요. 작년 수능 법이었어요. 올해 6월도 법이었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 경제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경제지문이 한 3-4지문 정도가 들어가 있어. 수능 특강에. 그 지문들 빼가지고 한번 정리하실 필요 있어요. 용어나 인과관계 정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 나올 때가 됐다. 너무 법법만 나오고 있다, 지금. 너무 법법만 나오고 있다. 경제지문이 다음 9월 평가원쯤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언제까지 조금 시간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이건 어쨌든 지금 이제 7월 달이 됐고 이제 수능 완성을 풀 때긴 해요. 풀 때긴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같으면 제가 7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그냥 8월 말까지 좀 넉넉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팁을 좀 드리면 문학은 하루에 한 2지문 정도씩 하는데 이 중에서 나왔던 것 빼고 내가 아는 것 빼고 내가 모르는 것 위주로 하면 2지문면 충분히 8월 말까지 끝나요. 모든 지문을 다 해도. 그 다음에 독서는 사실은 수능 특강보다는 기출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기출 얘기를 할 거라서 얘는 내가 좀 어려운 지문들을 하루에 한 지문 정도씩 풀고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학습 계획을. 그러면 우리가 수능 특강에다 한 3지문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한 3지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쓴다. 자, 두 번째 수능 완성 얘기를 할게요. 이 수능 완성 교재가 되게 독특한 게 생겼는데 일단 수능 완성 교재는 한 권입니다. 알겠죠? 올해는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에 따라서 2권으로 나눠져 나오는데 어차피 여러분 선택 과목에 따라 한 권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형편이 나오고 앞에 뒤에 실전편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유형편은 잘 들어봐. 유형편은 해설이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완성 교재를 보면 수능 완성 교재의 절반이 유형편인데 그 유형편의 4분의 3은 해설이야. 실제로 그래서 유형편은 한 60여 문제밖에 없어. 문제가 한 60여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유형편은 그냥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문제 좀 풀어주시고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실전편인데
이 실전편은 모의고사처럼 생겨 먹었습니다. 모의고사처럼 생겼어요. 총 몇 회분이냐? 5회분. 총 5회분이야. 그러면 이 5회분에 독서는 3지문, 문학은 4지문, 세트가 독서 3세트, 문학 4세트야. 그래서 세트란 건 시는 2편씩 끼어있고, 뭐 고전시가 또 여러 편 껴있고, 이렇게 해서 세트로 놓으면 한 7세트 정도 돼. 여기에 이제 화법작문, 언어매체 10문제 정도가 껴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잘 봐라. 이건 모의고사야. 근데 그걸 위에 있는 수능특강처럼 하루 2지문, 하루 1지문 이렇게 나눠서 하면 겁나 비효율적입니다. 알겠죠?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는 뭐처럼 풀어야 돼? 모의고사처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를 하루 날 잡고 얘를 푼 다음에 플러스 6일에 나누어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6일에 나누어서 정리하면 하루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대충 2지문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7세트니까 2지문씩 정리하면 4일이면 끝나요. 거기에 화법작문하고 언어매체 오답 정리하면 5일이면 끝나겠지, 그지? 그럼 봐봐. 하루는 문제 풀고 5일 동안 정리하고 하루는 나한테 오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럼 되는 거잖아. 다시 하루는 문제 풀고 5일 동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문제를 푼다든가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수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루 풀고 6일 동안 정리하는데 하루 2지문이면 6일이 아니라 대충 5일쯤이면 끝나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생각해봐. 5회차니까 몇 주면 끝나? 이렇게 해서 5주면 끝나. 그럼 당장 이번 주부터 하면 어떻게 돼? 8월 중순이면 다 끝나겠네? 수능 특강보다 훨씬 빨리 끝나잖아. 이해가 돼서 지문 개수도 몇 개 안 돼. 다만 올해 수능 완성이 낯선 지문이 많다. 너네가 처음 들어본 작가, 처음 들어본 작품도 많아요. 그 중에 현대소설 중에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나도 처음 보는 거야. 14수화 나도 처음 봐. 심지어 국어국문학과도 나왔는데. 그래서 처음 봤어. 그래서 이번에 책 샀어. 집에서 읽어보려고. 너네는 그러지 마. 너는 그런 거 아니야. 전문 읽어보고 쓸 새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너네는 지금 14수 하려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이거 끝나면 15수도 해야 돼. 그래서 읽어보는 거야. 나중에 또 어떻게 그 점이 나올 거니까. 읽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다시 한 번 더. 수능 특강 하루에 2지문, 1지문 풀고 얘 2지문 정도면 대충 묶어서 하루에 4대지문 정도가 돼. 그지? 4대지문 정도 돼. 하루에 4에서 5지문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나 여기는 이 문학 지문을 내가 뜯어서 한 줄 한 줄 내신 대비하듯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만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기억하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습 계획으로 요렇게 세워놔야 돼. 하루 4대 지문 정도를. 이제 방학이잖아. 그리고 사실 2학기는 나중에 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방학이에요. 수업은 몇몇 이제 쪼달리는 사과탐 선생님들이나 이제 진도를 나가지 거의 대부분의 수업은 다 자습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자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2번째 갈게. 자, 2번째 질문. 국어는 해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 적당할까요? 질문을 겁나 많이 합니다. 이게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적당한가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과탐도 있어요. 약간 망한 것 같아 올해는. 그지? 뭔가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국어는 몇 시간 해야 될까? 일단은 우리 계획표를 짜는데 계획표를 우리가 만들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현장에는 지금 남학생들만 이렇게 와 있는데 대부분 이과겠죠? 아닌가? 문과도 있을 수 있지. 근데 대부분 이과일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지금 보니까 다들 이렇게 약간 기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공대 갈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공대나 의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좋아요. 수학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학습 계획의 1번이 수학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거야.
국어나, 지금 영어 얘기를 같이 하는데, 국어나 영어와 같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은 되도록이면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매일 꾸준히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수학이에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졸려요. 잠을 한번 깨볼까 생각이 듭니다. 수학책을 펴죠. 그리고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낌이 좋아요. 막 삘 받아요. 지금 막 장난 아니야. 오늘 막 푸는데 막 심기 들리는지 풀어. 수학만 합니다. 그날은 수학만 해요. 삘 꽂혔거든. 뭐 어떤 느낌이냐? 오늘 이 교재를 끝내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요. 근데 풀다가 막혔어요. 막 지겨워요. 그럼 수학인강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가 안 풀려요? 계속 풀어요. 풀릴 때까지. 그러다 보면 생각하죠. 국어는 내일 하자. 우리의 학습 계획 중에 내일 하자는 없어요. 내일 하자고 하면 내일 안 해요. 내일도 수학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수학하다 잠이 들어요. 원래 그래요. 이 수학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어.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내가 1시까지 영어를 공부해야지라고 정해놨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정해놨다고. 일단 여기는 이 계획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다른 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을까? 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야,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기계처럼 공부만 할 거야? 중간에 쉬기도 해야지. 그래서 쉬는 시간도 원래 계획에 있어야 돼요. 원래 쉬는 시간도 계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일단 그건 차차하고 우리는 지금 국어학습법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100% 영어 못합니다. 왜 그러냐? 12시에 수학이 안 끝나요. 자, 11시 52분이에요. 11시 52분. 자, 시간은 이제 8분 남았어요. 이제 내가 수학을 예고한 건 12시까지니까. 그런데 이 페이지에 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내고 그 문제 내일 풀 수 있겠어? 한 문제 남았으면 어떤 생각 든다고? 기왕이면 이거 끝내고 가자. 그렇지 않나? 그걸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3점짜리 문제라 금방 5분 만에 풀고 끝낼 수 있어. 근데 이게 하필이면 30번에 나올 법한 문제라 20문제 잡아도 답이 안 나와. 그럼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 그걸? 나올 때까지? 그래서 분명히 이 수학과 영어는 중간에서 끊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국어가 돼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끊어가야 돼. 끊어가는 것도 끊어가는데 이걸 생각해봐. 영어를 위로 올렸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 왜냐면 영어는 10시까지 공부하자 그러면 10시까지 공부할 수 있어. 그렇지 않냐고. 어? 문제가 남았어. 그래도 더 안 풀어.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 한 해분을 풀었어. 시간이 한 20분 남았어. 한 해 더 풀어볼까? 이런 거 안 한다고, 영어는 절대. 수학으로 넘어가지.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아니, 네 공부 습관이잖아, 그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어하고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해주려면 항상 수학보다 먼저 해야 된다. 수학보다 먼저 잡아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계획을, 이제 여름방학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국어를 한 3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11시까지 국어를 하고,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내가 12시 반까지 수학을 푼 다음에 점심 먹고 수학마저 못 푼 거 한다고 1시 반부터 4시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탐하고 사탐 인강을 6시까지 듣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영어를 자 이렇게 한다고 치자. 자, 국어를 앞으로 보냈어. 괜찮아. 좋은데 이래서 영어를 하고 다시 또 수학을 하고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열이 나요. 몸이 좀 안 좋아. 몸살 기운이 좀 있어. 냉방병. 그러면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 들어. 그럼 오늘은 국어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학습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과목별로 덩어리 지어서 학습계획 세우면 안 돼. 자, 이걸 어떻게 하냐? 8시부터 9시 반까지 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저녁 먹고 국어가 7시부터 8시 반에 한 번 더 돌아와야 돼.
두 개를 뽀갠다고? 이렇게 뽀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침 걸 못했어. 그럼 뭐라도 할 수 있다. 저녁 거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통째로 넣어놓으면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시간 단위를 1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 정도로, 1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오전과 오후로 좀 요렇게 구분하는 게 방법이에요. 오전과 오후로 좀 구분해 준다.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은 덩어리 져서 해도 돼. 어차피 넌 할 거니까. 이해가 됐어? 수학은 계속 할 거니까 덩어리 져도 돼.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잘할 수 있는 걸 오후 시간에 좀 받고, 오전에는 조금 힘들지만, 이게 아침에 하는 게 힘들지. 근데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자기의 컨디션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스케줄을 짜주셔야 돼. 이해가 됐어? 스케줄 짜주셔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어는 하루에 몇 시간이 좋으냐?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했던 것처럼 3시간 전후예요. 예를 들어서 10이 있으면, 공부에 10이 있으면 문과가 이과나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수학이 10이 있으면 수학이 한 6에서 7 정도는 수학을 해야 된다고 봐. 국어 선생님이지만 6에서 7 정도는 수학을 해야 된다고 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는 이 3 중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국어가 한 이 중에서 비중을 한 50% 차지하겠죠? 이해됐어? 50% 차지한다고 봐. 그 다음에 뭐 탐구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니까 나머지 탐구 영어 합쳐서 한 50% 된다고 봐. 요 정도. 그런데 하루에 생각해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넘잖아. 이해가 됐죠? 10시간 넘는다고 봐요. 방학 때가 되면. 물론 이제 학원 가고 뭐 하고 하는 시간 있게 하겠죠. 늦잠 자면 안 돼. 눈 떴더니 11시 반 안 돼요. 허리 아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늦게까지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야지. 패턴이 그런 거잖아. 한 11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한번 나가볼까. 아침에 이제 배는 고프니까 대충 엄마가 차려놓은 밥 먹고 친구한테 카톡을 날려요. 너 어디? 친구 똑같아. 집에 있어. 같이 안집밥을 먹어요. 11시 반에. 그리고 같이 만날까? 그래서 12시 반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1시간을 때워. 그리고 독서실에 가죠. 가방에 던져요. 가방 던져놓고 책을 펴. 그럼 또 카톡 온다? 다른 친구가 너 어디? 이렇게. 그럼 또 친구를 맞이하러 또 나가요. 친구를 맞이하러 또 나가요. 근데 그 사이에 배가 고파졌어요. 떡볶이 또 한 사발 합니다. 떡볶이 한 사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 한다고? 다시 또 막 떠돌다가 또 커피 한잔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끝나는 거야, 하루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난 10시간이 넘는다고 봐. 그러면 3시간 전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좀 더 할 게 많으면 2시간. 수학이 좀 괜찮다 싶으면 4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충 3시간 전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3시간 전후를 아까 했던 것처럼 1시간 30분, 1시간 30분 단위대로 나누어서 아니면 오전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면 1시간, 2시간 정도로 나눠서 오전과 오후로 따로 배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오전에는 이럴 수 있잖아. 오전에는 주로 뭐 하냐면 수능 특강 내용 정리한 거 하고 수능 완성 내용 정리한 거 그 5지문 내용 정리한 거 하고 저녁에는 기출문제 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출문제 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오전에는 아무래도 인강 듣는 게 좀 덜 졸릴 거 아니야. 오전에 인강을 좀 보고 오후에 이제 그 뭐 EBS 교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씩 나눠가지고 계획표를 짠다. 그래서 국어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2시간에서부터 4시간까지. 예체능 친구들도 똑같잖아. 수학은 안 들어가지만 실기를 해야 되죠. 그죠? 수학은 안 들어가는데 실기를 해야 돼. 미술학원 월화수목금토일 아닌가? 그 미술하는 친구들 보면 약간 불쌍해요, 진짜. 뭐 맨날 10to10이야. 보면 막 손톱에 물감이 빠질 날이 없어. 그지 미술하는 친구들.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진짜 공부할 시간 진짜 없어. 실기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실기하면서 실기만 잘하면 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나중에 옷 샀을 때 너 성적이 왜 이러니?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틈 나는 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 시간대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실기하는 친구들, 이번 방학 동안에 왜 실기 그 특강들 많죠?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2시간 정도라도 해줘야 돼. 힘들지만 밤에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제일 좋고, 1시간은 미술학원 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악이나 체육 준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구호 공부를 하고, 실기 쭉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또 구호 공부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계획표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기출 분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가? 기출 분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 기출문제집 뭐 사야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출문제집 뭐 사야 되는지부터 한번 해볼게. 기출문제집은 종류가 이 세상에 2가지야. 하나는 제재별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제재별로 돼 있는 대표적인 게 마더텅 검정색 표지, 자이스토리, 문학 독서편, 매산비 매산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도별로 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마르고 닳도록입니다. 그 다음에 마더텅 중에서 빨간색 표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재별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 학기 초, 예를 들어 겨울방학 들어가는 초입이거나 혹은 겨울방학 다 끝나고 봄방학 가는 요 시즌이라면 저는 연도별을 추천해 드립니다만, 지금은 그 제재별로 추천해 드립니다만, 지금은 제재별로 풀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연도별로 풀면서 뭘 해야 돼? 시간 조절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낫겠다. 그러니까 꼭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마더텅 빨간색 표지도 상관없고, 아니면 심지어 뭐도 가능하냐 하면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그 제본에서도 와요. 제본에서도 오고, 네가 아니면 집에서 뽑아도 돼. 이해가 됐어? 뽑아도 돼. 그래서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좋고요. 연도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가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연도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기왕에 연도별로 돼 있는 거니까 얘는 시간 맞추어 풀이를 합니다. 기왕에 연도별로 돼 있는 거니까 시간 맞춰서 풀이해 봅니다. 이해가 돼서 시간 맞춰서 풀이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선택 과목제 때문에 대부분 문학 독서만 이렇게 묶어서 돼 있고 화작하고 언매가 뒤로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작 언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풀 세트 모의고사면 당연히 80분 줘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문학하고 독서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학과 독서가 결합되어 있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건 얘는 굳이 80분 줄 필요 없고 60분 정도를 주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얘는 60분 정도 주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60분에서 뭐 길게 주면 나한테 좀 여유 준다고 하면 65분 정도 이렇게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분석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1번. 일단 풀이를 해요. 당연히 시간을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자, 다 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채점을 합니다.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이때 채점할 때 답이 기억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다 한 번 더 풀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있고 여기 저 연습장이 있어. 그럼 시험지에 다 풀고 난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OMR 카드처럼 번호를 쭉 써. 그리고 채점을 여기다 해. 그럼 답이 기억 안 나. 신기한 일이야. 여기다 채점을 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틀린 문제 할 때 답이 내가 3번 골랐는데 3번이야. 그러면 틀렸다면서 나도 모르게 3번 선지를 보게 돼.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야. 그래서 옆에 연습장에다가 OMR 카드처럼 쭉 번호 33, 24, 44, 22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채점을 쭉 해요. 그리고 틀린 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면 표시하는 거야. 답을 쓰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두 번째.
틀린 문제를, 내가 틀렸던 문제를, 틀린 문제를 다시 풀이합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3번에서 틀렸으니까 답 3번은 아니겠지. 그럼 아니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그러면 그 4개 중에 답 하나를 다시 골라봅니다. 알겠죠? 다시 골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푼 다음에 다시 채점하는 거예요. 다시 채점을 하는 거야. 근데 국어라는 게 보통은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답은 둘 중 하나예요. 얘 아니었어. 그럼 얘 고르면 답이야 거의. 이게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번째 풀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알겠죠? 거의 다 맞을 거야? 그럼 맞고 나면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틀린 문제를 다시 놓고 원래 했던 답이 있어요. 원래 답. 그러면 이 원래 답은 당연히 답이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겠지. 그럼 얘는 답이 아닌 이유가 있어. 답이 아닌 이유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답. 그러면 나중에 한 답은 뭘 가능성이 크겠니 얘는? 답인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답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닌 이유와 답인 이유를 이렇게 옆에다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해설지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해설지는 여러분의 사고를 방해할 뿐이야. 해설지는 마지막에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쓴 이 이유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해설지는 이때 확인할 때 이 확인의 용도로 해설지를 쓰는 거예요. 확인의 용도로만 해설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사고를 하고 제대로 답의 과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는 이 이유가 모두 틀리다면, 이 이유가 틀리고 심지어 문제를 2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으면 이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분석이 이제 거리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를 천천히 보면서 지문을 천천히 보면서 따박따박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분석을 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답이 2번 틀렸거나 아니면 이게 두 번에서 2번 틀렸거나. 자, 여기서 다시 첫 번째 2번 모두 틀렸어.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유를 썼는데 이유가 해설지랑 맞지 않아. 이런 경우. 그 다음 얼레설레 갔는데 지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에게 분석할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분석할 대상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 모든 지문을 분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시간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한테 그러기엔 시간이 없어. 이해가 됐죠? 어려웠던 지문, 이해가 안 됐던 지문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분석을 할 때 다시 또 이제 분석을 할 때야 다시 또 둘로 나눌게. 문학하고 독서는 분석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문학과 독서는 분석해야 되는 게 좀 다릅니다. 문학은 잘 생각해봐. 여기는 이 작품은 수능을 위해서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맞잖아. 예를 들어서 한용운이 해당화라는 시를 썼다고 하자. 지금부터 80년 전, 90년 전에 야, 이거 지금 수능에 나올 것 같은데 너네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시를 쓰진 않았을 거라고. 시를 썼는데 거기다 문제를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학은 지문 분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문에는 패턴이 없어.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고. 출제자가 작품을 선택하는 데는 의도가 들어가지만 그 지문 내에서는 의도가 없어. 근데 이걸 밑줄을 꺼가며 이 시어는 무슨 뜻, 얘는 뭐 해,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문학은 뭐 위주로 하냐면 문제 위주로, 선지 위주로 하는 겁니다. 문제 위주로. 하지만 독서는 생각해봐. 독서는 여기는 이 지문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글이 아니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출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봐봐. 1, 2, 3, 4, 5가 나와서 정답이 3번이래. 3번 이유는 뭐야? 지문에 있어서야. 독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는
이렇게 오답 정리만 하고 바로 지문을 분석해야 돼. 선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서는 되도록이면 문제보다는 지문 위주로 분석합니다. 문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지문 위주로 분석을 하는 거다. 문제보다는 지문 위주로 분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 위주로 분석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뭐 해보냐면 나름대로의 구조도를 조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첫 문단은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이고 화제는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돼 있고 구성이 여기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 이것이 답이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문을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요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출은 제재별과 연도별로 나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하반기는 연도별로 하는 게 좋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 풀어보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 끝낸 다음에 문학은 되도록이면 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독서는 되도록이면 지문 위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몇 년치가 좋으냐 하면 최소 5개년은 해야 돼. 이거 할 때 최소 5개년이에요. 최소 5개년은 해야 한다. 최소 5개년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질문. 모의고사 시간 맞추기 힘들다. 마지막에 모의고사 시간 맞추기 힘들다야. 맞추기 힘들죠. 맞추기 힘들어. 옛날에 선생님이 수능 볼 때는 60문제였는데 이게 45문제로 줄면서 시간도 조금 줄긴 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건 있었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지금보다 쉬운 것도 있어. 문항수가 많은 만큼 지문은 좀 쉬웠어. 쉬운 것도 좀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뭐가 좀 있었냐면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거 그 모의고사가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 이 지문의 정보양 이런 것도 좀 많아졌어요. 확실히 지문의 정보양 이런 것도 확실히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시간 배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얘기부터. 시간은 어떻게 좀 배분을 했으면 좋겠냐 하면 시간 배분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보는 거. 자, 이 영상 보는 친구도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 문학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여기는 이 둘은 그래도 시간 맞추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시간 맞추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문제가 독서지. 문제가 독서지. 문학과 선택 과목은 시간 맞추기가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독서지. 자, 그러면 잘 들어봐. 문학은 어떻게 맞춰주는 게 좋으냐면 시간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얘는 한 25분. 얘는 15분 내. 얘는 2 내라고 할게. 얘는 4 정도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은 선택 과목은 제 생각에는 13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문학은 25분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지문이 4개거든? 4지문이니까 한 지문당 6분 정도로 잘라서 64, 24니까 24분부터 한 28분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독서한테 써주는 게 맞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독서한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가장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시간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는 여기밖에 없어. 선택 과목은 매체나 화작 같은 경우엔 안 읽고 문제 풀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언어 매체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있어요. 문법 때문에. 근데 그 문법을 진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내내 공부해야 돼. 예시가 나오도 막 답이 나오고 막 저 2번이에요. 막 2번이 막 답 손들고 있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힘들어. 실제로 힘들다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줄여도 어느 정도 것이지 언어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줄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환상이 있다고, 환상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문법 5문제 푸는데 2분이면 풀어요. 그건 나잖아. 난 국어 선생이잖아. 이해가 돼? 너네는 안 된다니까? 아니, 안 되니까 될 수 있지.
문법을 겁나 하면. 다른 건 내년에 하게?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문학이다. 문학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왜? 이 작품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거에 차이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시간 배분에서 단축의 키는 여기는 이 문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을 최대한 시간 안에 밀어 넣어야 독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중요한 거 하나.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맨 먼저 하는 게 읽기의 속도를 높이려고 해. 그러면 이해되는 정도가 떨어져. 그럼 당연히 답은 안 나와. 고민을 겁나 하게 돼. 그러니까 지문을 겁나 여러 번 봐.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야. 이게 모순이야, 모순. 자, 특히 이제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상시 문제 풀 때하고 이거 할 때가 속도가 같아 다르다. 보통은 달라요. 평상시에는 느긋하게 풀어. 시험만 되면 졸라 빨리 풀라 그래. 천천히 풀어도 돼. 여기서 시간 배분할 때, 자, 시간 맞출 때야. 자, 시간 맞추기에서 해야 될 거 첫 번째. 시간 맞추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읽기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정확도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 지문을 내가 못 풀어도 푼 지문까지 다 맞으면 90점 언저리까지 올라옵니다. 아니, 문학이 12문제고 독서가 12문제야. 17문제, 미안. 17문제야. 그럼 여기에 2점을 합치면 34점, 34점인데, 이해가 됐죠? 34점인데, 여기에 3점짜리가 얘는 4문제, 얘는 3문제가 있으니까 점수 이렇게 더하면 얘 68점이고 67점이에요. 응?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75점 나오지, 그지? 이렇게 75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자검에 다 맞으면 얘 11문제고, 토탈 여기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얘가 25점 나와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 내가 문학을 다 맞고, 이해가 됐죠? 아닌가? 지금 내가 점수를 뭔가 잘못 계산했지. 60이 아니라 38, 미안. 38, 37이야. 나 문과라서 그래.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8에 25면 63이야. 여기에 봐봐. 내가 비문학 중에서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2문제가 있어. 어휘죠. 그럼 어휘 2문제 하면 4점이다? 그럼 67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독서를 남은 문제를 몽땅 다 한 번으로 밀게. 이해가 됐어? 극단적으로 졸라만 그냥 한 문제로 다 밀었어, 그냥. 그럼 다 밀면, 여기 있는 문제가 17문제 중에서 15문제 남잖아. 어휘 문제 빼면. 15문제를 한 번으로 다 밀면 무조건 확률적으로 3문제는 맞아. 맞지? 3문제는 맞아. 근데 3문제가 졸라 재수없게 다 2점짜리야. 그럼 6점이야. 그러면 73점 나와요. 이해가 돼? 독서를 한 문제를 안 풀어도 73점까지 나와. 맞잖아. 지금 내가 계산해줬잖아. 문학을 다 맞추고 선택과목 다 맞추고 어휘만 다 맞추고 한 번으로 밀면 73점까지 나온다니까? 국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이걸 73점 맞으면 될걸 나도 모르게 100점을 맞겠다는 욕심이 화를 자초하는 거야. 이 중에 한 지문 더 풀잖아? 80점대까지 올라와요. 그럼 등급은 2등급이에요. 2지문을 알려도 한 지문만 더 풀어도 8점대까지 올라온다니까?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일단 욕심을 터는 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보다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세워라 내워라 풀라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됐죠? 세워라 내워라 풀라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푸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내 생각에는 문학이나 선택 과목을 독서보다 더 먼저 푸는 게 맞다고 봐요. 독서보다 더 먼저 푸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순서를 얘를 1번 잡든 얘를 1번 잡든 아니면 둘을 섞든 그건 상관없는데 내 생각엔 이걸 먼저 푸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독서 몰빵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은 마지막으로 보내고 만일에 못 풀면 한 번으로 찍는다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죠? 한 번으로 찍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얘를 먼저 우선해서 푸는 게 맞아요. 시간을 맞추려면.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야. 고민을 2번 이상 하면 안 돼. 2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문 읽고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맞는 것 같은데 4번 지우고 5번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남아. 그럼 이 순간 어디로 가냐면 지문으로 돌아가.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왔어? 찍어. 그게 맞아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2번, 3번, 4번, 5번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뒤에 가서 한 지문이 날아가는 거야. 이해가 돼? 고민이 됐어. 답이 2개야. 둘 중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돌아가서 다시 찾아. 그리고 답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럼 찍으라고. 그게 낫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지문까지 가서 시간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독서에서 3점짜리는 다 배제해버리는 거야. 그럼 마지막 지문까지 읽을 시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가 됐니? 어쨌든 고민이 여러 번 이상 되면 아까 했잖아. 고민이 많아질수록 지문을 여러 번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문제는 여기서 내가 읽기의 속도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을 제대로 못 찾아서 고민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고민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민을 2번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 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든, 시간 배분 연습을 하든, 오답 정리하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원래 1시간 정도 이제 하려는데 1시간이 조금 넘었네.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 지금 제가 한 설명 잘 들었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는 겁니다. 나도 고3을 지내봤어요.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게 효율적인가 생각하기 전에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주어져 있는 문제는 풀고, 그러니까 내가 또 기출문제 사라 뭐 했다 그래서 또 엄마한테 카드 받아가지고 또 문제집 사러 가지가 아니라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쌓여있는 집에 있는 그 문제집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예를 들어 연도별이 좋다고 했지만 집에 제재별이 쌓여있어. 체제별 해 그냥. 이해가 됐어? 그거 하고 가야지. 그거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또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 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헌책방에 판다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쪽에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때 하게 되는 강의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름방학 강의 쭉 나와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저는 이제 2관 모의고사 풀이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들은 여기는 요거 프린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영상 올릴 건데, 그 영상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조만간에 수능 완성과 7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가깝게 놀았어요. 영상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놀았어. 기말고사 핑계대고, 내 휴가 핑계대고, 놀았는데, 부지런히 올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규반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수업 시간에.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하다. 풀어야 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성적이 늘지 않을까? 왜 지금 성적이 내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하셔도 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